네, 안녕하세요. 산들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백강렬 노무사님과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무사님, 몇 주 전에 방광암 산재 승인 사례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제 서면을 피드백 출시해 주신 그때 제 사수셨던 조경준 부센터장님과 옆자리에서 함께 끙끙대면서 함께 고민했던 승주 노무사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도 그때 노무사님이 옆자리에서 방광암 산재 사례를 받고 정말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방광암 사건을 인계받고 승주 노무사님이 전립선암이었죠? 맞습니다. 둘 다 이제 처음에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유해 요인이 뭐지? 뭐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으악거리면서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저희 산재박사 유튜브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옛날에 노무사 교육 때 이제 서울 남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본인은 방광암 승인 사례를 총 3건만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 2021년 방광암 산재 승인 사례가 총 4건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방광암 산재 승인 사례가 엄청 귀하죠. 그렇죠. 저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비슷한 직종, 비슷한 직업병에 승인 사례가 있냐인데 승인 사례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했죠.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에 반해 방광암은 비뇨기과에서는 굉장히 흔한 암이기는 하지만 방광암이 직업성 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방광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광암이 이제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방광암의 초기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입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아픈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도 잔뇨감이 계속 남는다든지 비뇨기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승인 사례의 제자분도 소변 볼 때 불편감과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서 처음엔 동네 비뇨기과를 가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니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방광암을 진단받고 저한테 사건 의뢰를 주시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 혈뇨 증상이라든지 소변을 볼 때 통증이라든지 잔뇨감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광암의 주 원인은 흡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흡연 외에도 연령이 증가한다면 그에 비례해가지고 방광암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직업성 암으로 방광암이 승인되는 분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직업적 노출, 직업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쇄업이나 아니면 드라이클리닝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척제나 잉크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이런 유해 물질을 취급하신다든지 아니면 대형 화물차나 버스, 트럭 이런 걸 모시는 분들, 기사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대형 차들이 다 디젤 차잖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 배출 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각종 고무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 고무휴에 노출되는 게 방광암을 유발하는 직업적 유해 요인이라고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이제 옛날에 이루어졌던 직종이긴 한데 섬유염료 생산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과거에는 벤지딘이라는 유해 물질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장공 하시는 분들, 도료나 유기용제들 그런 것도 방광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인쇄업 종사자나 아니면 운송업 종사자 그리고 고무 제품을 취급하는 공장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광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노무사님이 담당하신 그 승인 사례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제 제자분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벤지딘 섬유염료 제조 공정에 직접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설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방광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2가지나 장기간 취급하신 분이죠. 그래도 방광암을 유발하는 이제 유해 물질에는 명확하게 노출이 되신 분이네요. 그러면 사건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어렵다기보단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제 처음 사건을 인계받고 제자분과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어떤 유해 물질을 취급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근데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벤제리 염료 만드는 일을 했다. 벤제리. 벤제리가 뭐지? 몇 번을 물어도 벤젤이래요. 벤젤이란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자료에서. 그래서 당연히 검색을 하겠죠. 벤젤이가 뭘까 하면서 구글에 검색을 하고 했는데 벤젤이 구글에 검색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가 나오나요? 그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마시죠. 아니 지금 방광암 유해물질 조사하고 있는데 베넨제리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나오니까 막 당황스러운데 전화를 한 2번 했어요. 아버님 벤젤이 맞아요? 벤젤이 맞대요. 그래서 네, 되게 멍했죠. 아,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 베넨제리스라니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벤젠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 벤젤이 벤젠 해가지고 염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벤젠이 염료 제조에 쓰이나? 하면서 막 찾았어요. 근데 안 나와. 벤젠이 여러 산업에 쓰이는데 염료에는 거의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벤젠이 아닌데? 각종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섬유 염료 제조에는 벤지딘이 옛날에 쓰였대요. 그래서 벤제리가 벤지딘인가? 하고 이제 또 전화를 했죠, 아버님께. 아버님 그 벤제리가 벤지딘이에요? 라고 하니까 맞대 그때 벤지딘 막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조사가 쉬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지딘은 방광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로 좀 연구가 많이 이뤄진 물질이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수월하게 사건이 풀리긴 했죠. 근데 이 베넨제리스 사태로 하루 정도는 그냥 날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벤지딘처럼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방언처럼 다른 명칭이나 뭐 다른 언어로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벽돌을 블록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큰 망치를 오한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희가 그건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벤지리는 저라도 정말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건 접수 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도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이죠. 23년 4월 11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사건 접수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질병판정위원회가 24년 8월 2일에 열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노하우와 지식들이 좀 더 늘었기 때문에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승인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조사했을 때도 직업력도 충분히 입증이 됐고 그리고 벤지딘과 그 도장공이 쓰는 도료와 유기용제는 방광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유해 물질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았고 몇 없는 승인 사례긴 하지만 승인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있었으면 승인되지 않을까 하면서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위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벤지딘 염료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한 거는 알겠다. 근데 회사 측 입장은 이 사람의 직종은 목수였고 염료 생산 공장에 직접 참가를 안 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벤지딘 염료 생산 공장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그 공장에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증거가 없죠. 너무 오래됐네요. 네, 폐업했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사건 접수를 할 때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논문이 있더라고요. 벤지딘 염료 생산 공정에 관한 자세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 논문에 보면 벤지딘 염료 생산 공정은 벤지딘 염산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염료를 화학 반응시키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 탱크 속에 또 여러 화합물을 추가로 넣는데요. 그러면 그 반응에 의해서 침전물이 생긴대요. 찌꺼기라고 하죠. 그게 생기고 그거를 이제 침전물을 제거를 한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서 수분을 날린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부는 상품으로 출하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서 제품으로 생산을 한다. 이게 이제 생산 공정으로 논문에 딱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제조 공정이랑 신청인분이 말씀하신 본인의 작업 환경을 일치시켜서 말을 했어요. 제자분은 자기가 한 일은 침전물을 제거하고 염료를 직접 건조기에 부어서 건조시키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분께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그냥 논문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쓴 논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제조 공정을 적어놨고 신청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냐. 직접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치된 진술은 하지 못했을 거다. 최선을 다해 주장을 했고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사실 2000년대도 아니고 1980년대, 90년대 자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뭐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관련 증거 자료들이 다 소멸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략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업무상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고 나면은 요양급여, 이제 병원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본인 부담 치료비라고 해요, 공단에서는. 그리고 휴업급여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양급여는 이제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입원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거에 지불하신 병원비를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해당 질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요양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급받으셨던 평균 임금의 70%를 그 기간 동안 지급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통상 암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을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찰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진단일로부터 5년까지 요양기간이 연장되고 인정되는데 요양기간 5년 전부가 휴업급여가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항암 치료를 받은 기간이라든지 입원 기간만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정말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장기를 부착하셔서 더 근로 제공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기간 전체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무사님이 담당하신 그 재해자분은 인공장기를 부착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일단 장애급여는 장애 등급이 먼저 산정이 되고요. 등급별로 급수와 그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장애 등급 14급으로 진단되셨다면은 55일치의 평균 임금이 일시급으로 지급된다는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제 암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5년의 추적 관찰 기간이 끝나고 재발 가능성이나 이런 걸 다 판단했을 때 다 치유가 됐다. 시점에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방광암과 같은 비뇨기는 흉복부 장기의 장애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광암의 경우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장애 등급 3급, 위축 방광이라고 원래 방광 기능에서 50cc 이하만 기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7급. 방광루 설치술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인공장기예요.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하시고 인공장기를 달고 계신 분들은 9급. 기능 부전 또는 경련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남으신 분들은 11급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맡으신 재해자분은 방광 절제술과 복부 장요루 설치술이라고 시행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9급 장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평균 임금이 이분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9급이면은 385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385에서 장애급여로 3,85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이게 또 평균 임금이 얼마로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급여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결과에 따르면은 직업성 암으로 추정되는 사건 수가 한 9,700개라고 하지만 실제 산재로 승인된 사례는 한 연간 300명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정 결과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암의 경우에는 이게 직업병 때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실제로 근로자들도 이게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발암물질인지 알지 못하죠. 저희야 논문을 찾아보고 각종 승인 사례를 찾아보고 하니까 뭐 벤지딘이 발암물질이다, 뭐 도장공이 쓰는 도료나 유기용제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지만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성암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적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직업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암 발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암 사건 또 있으실까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탄광에서 탄광 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의 위암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탄광이 있었던 시절이 1980년대잖아요. 맞습니다. 탄광은 지금 거의 다 폐업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분이 탄광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라는 자료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부 탄광에서만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근로하셨던 탄광은 또 그것도 발급이 안 돼서 약간 간접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탄광 근처에서 거주하셨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증거 자료를 모아서 산재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들이 노무사님을 많이 신뢰를 하고 계시고 노무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기 위한 노무사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농법인지 손을 찾으십시오.
아니, 농담이고 일단은 만약에 노무사와 함께 직업성함 산재 신청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노무사한테 다 설명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저도 그분이 작업 환경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본인이 수행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게 맞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을 생산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일해서 몇 년 정도 노출이 됐는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고 몇 년 정도 있다가 암을 진단 받으셨는지 암은 또 유전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집안 가족력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원래 위암을 또 있으셨다 하면은 또 그런 요인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런 얘기들을 다 상세하게 해주시는 게 좀 귀찮으시더라도 승인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취급했다 하더라도 보통 시간이 20-30년 지나 있어요.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증거라도 있다면 노무사와 많은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광열 노무사님 말씀처럼 이제 아주 작고 사소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노무사가 찾아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로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인까지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희 인터뷰에 반갑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 백광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